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전환을 한 번도 아니라 무려 2번이나 겪은 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40대 여자예요. 그 모든 터널을 빠져나온 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아이 역시 사춘기를 지나 이제야 좀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끔은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컸다는 걸 부쩍 느끼겠더라고요. 딸아이가 큰 걸 실감하다 보니 그동안의 제 인생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정말 역경의 역경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할 수 있죠. 그 소용돌이를 겪은 후에야 겨우 제 인생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최근에야 겨우 뭔가 정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어릴 적 기억은 조금 특이해요. 이런저런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보통은 어린 시절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가족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기억들, 인상적인 사건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어떠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나요. 어떤 것은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 아직도 느껴질 정도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론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를 길에서 발견한 할머니와 자랐던 기억 이전은 말이죠. 네, 저는 길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걸 지나가던 할머니가 발견하셔서 저를 키워주셨죠.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걸어가다 어느 길가에 가서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제 손을 놓고 매몰차게 돌아서서 멀어졌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의 머리 모양과 입고 있었던 옷까지 분명하게요. 그리고 이상하지만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불안한 마음까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리곤 드문드문 버스를 한참 타고 갔던 기억과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들이 기억나요. 도시였다가 곧 인적이 드문 시골로 바뀌곤 했던 풍경들이 말이죠. 그랬다가 컴컴한 밤에 혼자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우는 기억이 떠올라요. 주변에 사람은 없고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낯설고 무서워서 한참을 우는 기억들이 뒤섞여 있죠. 그렇게 제가 한밤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면서 앉아있는 채로 발견된 것은 6살 때였다고 해요. 그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거였죠. 할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장사를 마치고 그날따라 좀 늦게 버스를 타러 갔더니 웬 여자아이가 혼자 엉엉 울면서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냐? 너는 어디서 왔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못하길래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셨고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미아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일부러 외딴 시골에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지금처럼 전산이나 미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경찰서에서 저 같은 애를 신경 쓸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경찰서 안은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피워대고 있어서 난리도 아니었고요. 한 경찰은 귀찮은 듯 애는 여기다 두고 진술서나 쓰고 가라는데 할머니는 제 모습이 눈에 너무 걸렸대요. 제가 울음도 없는지 힘도 없어서 훌쩍이고 있는 데다가 오줌에 싸서 푹 젖은 바지를 입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할머니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서다 할머니는 도저히 안 돼서 근처 옷가게에서 대충 아이 옷을 사서 다시 경찰서로 가셨대요.
저기, 아기가 오줌을 싼 것 같은데 옷을 좀 갈아입힐게요. 뭐라고요? 예, 그러세요. 거기 아저씨, 그만 앉아요. 그리고 아기가 종일 굶은 것 같은데 밥을 좀 먹여도 될까요? 아저씨 그만하시라고요. 할머니, 저희 정신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경찰서 화장실에서 씻겨서 옷도 갈아입히고 나가서 설렁탕도 사 먹였대요. 그 작은 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이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왔지만 딱히 경찰서에 아이를 재울 곳도 없고 아동센터는 다음날 아침이나 온다는 말을 듣고 일단 할머니가 데려다가 재우고 다음날 데려다 주시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잔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팠던 거죠. 저기 어제 그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너무 아파요. 도저히 오늘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요? 오늘 아동센터에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기가 너무 놀라고 힘들었나 봐요. 일단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집 주소 주세요. 아동센터 직원을 그리로 가라고 할게요. 할머니에게 왔던 아동센터 직원은 와보더니 일단 아픈 게 나으면 오겠다 했다가 다음에 와서는 안 가려고 엉엉 우는 나를 보고 일단 좀 할머니 보고 보호를 하고 계시라고 했대요. 그러다 결국 여차저차 할머니가 계속 데리고 있게 돼서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된 것이죠. 지금이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런 미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였고 워낙 시설이 열악한 시골이어서 가능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한때는 귀여운 딸과 아들, 남편도 있으셨대요. 그러다 딸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로 사고로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 남게 되셨던 것이죠. 홀로 외롭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았던 할머니는 저를 만나고 난 뒤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마 저를 보고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간 딸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제 이름과 아빠의 이름, 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니던 유치원 이름도 심지어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미아 팔찌도 손목에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경찰서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혹시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 연락을 기다렸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떤 연락이 없었대요.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미아 팔찌의 전화번호는 누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전화번호를 긁어서 알아보기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걸 보고 경찰에서는 일부러 아이를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아동센터와 보육원으로 보내려 했던 거죠. 당시에 미아가 발견되면 그냥 막연히 경찰에서 보호하다가 연락이 없으면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지고 그러다 곧 보육원에 갔다가 곧바로 해외 입양까지 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었죠.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외국 입양을 흔하게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듣고 할머니가 울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사정사정을 하셨대요. 자세한 서류 절차는 모르지만 아마 가정보육 형태로 할머니가 계속 키우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 아동센터에서 저를 보러 온 것도 보면 입양은 마지막까지 되진 않았어요. 아마 할머니 혼자 사셔서 입양 자격이 되진 않았을 테죠.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도 늘 저에게는 최고,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셨고 언제나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아직도 거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쓸어주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럼 앞으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맨날 무조건 다 잘 된대. 그건 할머니 생각이지.
네가 잘 안 될 리가 있어? 이렇게 귀하고 이쁜데. 이렇게 똑똑하고 귀한 애가 어쩌다 이런 누추한 할미에게 왔니? 할머니가 뭐가 어때서 매일 그런 소리 하셔.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지금도 너네 부모님은 애타게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이 할미 말을 믿어. 너처럼 귀하고 예쁜 아이를 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너는 꼭 부모님 만날 거야. 그때까지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못해도 제일 사랑해줄게. 물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좌판을 펴고 장사하는 할머니가 저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할머니는 배움이 짧아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세상살이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인자하신 분이셨죠.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제 형편에 좋은 성적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안 다녀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닌다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할머니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독서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물론 할머니에겐 비밀이라 아침에 독서실 간다고 하고 나와선 공부를 하다가 오후에 알바를 조금 하고 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어요. 하루는 점심 무렵에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돌아서는데 카페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상이 무뚝뚝하고 무서웠던 터라 저는 깜짝 놀랐죠. 너 독서실 간다고 뻥치고 알바해? 왜? 저 사정이 있어서. 너 내가 학원비 빌려줄 테니까 당장 알바 그만두고 학원 다녀. 따라와.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는 거의 반강제로 저를 학원으로 데려가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곤 돈 갚고 싶으면 얼른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다시 와서 갚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니, 저를 뭘 믿고 제가 이 돈 떼어먹으면 어쩌시려고요? 너 이 시장 할머니 손녀잖아. 돈 떼먹으면 거기 가서 네 할머니 팔아먹지 뭐. 네? 그리고 나 여기 총무 아는 사이야. 내가 3개월 등록은 해놨는데 그 뒤로 여기 교실 칠판 지우고 쓰레기통 비우는 일하면 학원비 안 내도 될 거야. 이야기 해놨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 저는 그 뒤로 돈 걱정 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고3이 돼서는 전교 1등을 하자 학원 홍보를 하는 대신 학원비를 내내 면제받았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매니저는 제가 지나가면 저를 불러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걸 내밀었어요. 학생이 몸에 안 좋은 커피 같은 거 마시면 혼난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너 학원 끝나면 바로 카페로 와. 나 마감하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지. 마감 시간이니 청소라도 시킬 모양인가 보다 하고 갔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마감이며 청소까지 싹 끝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 가는데요? 가긴 어딜 가. 이 시간에 집에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왜 매니저님이 제 집에 가요? 내가 왜 가? 너 시장 골목에서 엊그제 사건 난 거 몰라? 쥐집에 가 밤늦게 겁도 없이 거기를 걸어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말도 무뚝뚝하고 인상도 험악했지만 그 사람은 고3 내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저는 매니저의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매니저를 좋아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고3 시절을 보내고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과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죠.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에게도 효도를 하면서 행복할 일만 남은 것이라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카페로 달려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달라고 조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시작하자마자 그 매니저에게 들이댔고요. 그 사람은 자신은 대학도 못 나오고 여기 카페 주인도 아니고 겨우 매니저나 하는 처지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꼭 듣는 제가 그렇게 들이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버티겠냐는 그런 자신감 말이죠. 뭐 제 예상대로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넘어왔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가족이라고는 홀어머니가 한 명 있었지만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친해 보이던 학원 총무의 말을 듣자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꽤 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이 있었는지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해 혼자 카페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하고 또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위해 돈도 많이 모아두었더군요. 일단 사귀고 나자 그 사람은 저는 물론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도 돈이며 시간이며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욱 멋있고 또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미뤄두었던 입대였는데 그 사람은 얼른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입대를 앞두고 마음이 앞섰는지 저희가 사고를 쳤던 것이죠. 제가 임신을 한 것이죠. 빨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애는 당신 혼자 만들었나. 결혼하자며. 내가 빨리 군대 다녀와서 번듯하게 카페 차려서 좋은 곳에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미안해. 대신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그 사람은 눈물까지 부었어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아니, 행복했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남편이 생겼고 할머니에 이제 아기까지 있으니 뭐가 두려웠겠어요. 저흰 할머니와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작은 신혼집을 구해 할머니와 살림을 합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엄마가 찾아와도 만나지 마. 알았지? 절대 만나면 안 돼? 당신 엄마? 엄마랑 연락돼? 우리 결혼했으니 만나자고 하셔? 아니, 그냥 묻지 말고 내 엄마라고 혹시라도 연락 와도 절대 만나지 마.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고 절대. 진짜 부탁이야. 알았지? 약속해.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너무나 진지하게 부탁을 해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조금 아깝긴 했지만 배가 불러와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휴학을 하고 할머니와 조용히 출산 준비를 했죠. 당연히 남편은 군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간간히 포상휴가도 나와 저를 보고 돌아갔죠. 시간이 흘러 출산할 때 나와서 아기 얼굴을 보고 좋아서 울기도 했고요. 저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흰 행복했어요.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죠. 남편이 곧 제대를 하면 카페를 차려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저도 아기가 조금 크면 할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학교를 졸업해 취업을 하면 금방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날 말년 휴가를 나왔던 남편은 곧 보자고 웃으면서 복귀를 했어요. 복귀하던 날 아침에 일어나니 눈을 맞추며 방긋거리는 아기 얼굴을 보고 있던 남편이 이랬죠. 제대하면 내가 매일 애기 볼게. 혼자 힘들었지. 나 제대할 때까지 보고 싶어도 울지 말고 잘 있어야 해. 내 공주. 알았지?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며 군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돌아간 남편은 군대로 복귀를 했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는 넋을 잃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현실감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선 수많은 군대 동료들과 장교들이 와 있더군요. 넋이 나간 제가 갓난아기를 안고 할머니와 나타나자 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곳엔 환하게 웃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훈련을 나갔다가 산에서 낙상을 한 다른 부하를 구하려다 동료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원망스러웠죠. 아무리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해도 나와 딸을 이렇게 두고 가야 했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할머니와 서럽게 울고 있자니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이번에 최 병장님의 목숨을 구해준 박일병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 남편 다시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 은혜 갚을 테니 사모님 조금 진정되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제발 꼭 연락 주세요. 박일병의 아버지는 빌다시피 하면서 명함을 지어주고 갔죠. 그 아버진 검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살면서 검사 도움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장례식장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엄마가 왔어요. 어쩌면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저에게 시어머니가 되는 분은 멀리서부터 통곡을 하며 달려와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몸부림을 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이쁜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동우가, 내 아들,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그렇게 저희는 껴안고 펑펑 울었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끝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겨우 장례를 끝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역시 충격이 크셔서 제가 부축을 하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시모는 할머니를 부축하거나 아기를 받을 생각도 없이 본인이 먼저 집으로 휙 들어가더니 거실에 턱 앉더라고요. 그 태도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굴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유, 집도 코딱지만 하네.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 나 한 푼 안 주더니 고작 이런 집에서 살았어? 네? 아유, 힘들다. 야, 집에 맥주 없니? 소주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서 술 드시게요? 이게 진짜. 네가 날 모르지? 이게 시어머니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저를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저는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널브러졌죠. 할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어요. 야! 까불지 말고 빨리 술이나 사와서 술상이나 차려. 여기 내 아들 집이니까 내 집인 거야. 알겠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알게 해준 거야. 왜? 니네 할머니 힘없어 보이는데 한번 내가 제대로 해줄까? 반항할 순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약해진 할머니에 이제 막 2돌이 지난 아기까지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시모는 혼자 술을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밥을 차리라고 하고 거실을 점령해 TV를 보며 낄낄대고 다시 술을 찾아댔어요. 여기가 완전히 자기 집인 것처럼 거리낌이 없었죠. 아기도 있는 집에서 담배까지 피워대는데 며칠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저기 집에는 안 가세요? 기다리시는 분은 안 계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에 안 가시냐고요. 여기 저희 집이잖아요. 저는 말을 제대로 끝맺지도 못했어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싸다기가 날아왔기 때문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게 나 지금 혼자라고 놀리는 거냐? 야! 내 아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알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야! 너 아니었으면 걔가 군대 가고 그랬겠니? 걔가 얼마나 돈에 한이 맺히는데 걔가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가니까 군대도 미루고 악착같이 일해서 1년도 아니고 2년째 등록금을 만들어 놓은 애야 걔가. 뭐라고요? 그랬던 애가 애 생기고 부담스러워서 군대로 도망을 갔으면 눈치껏 태워줬어야지. 결국 들러붙어가지고 내 아들 죽여놓고 이게 어디서? 까불어! 당신이지. 당신이 그 사람 모아놓은 등록금 전부 가지고 도망쳤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대학 못 가게 만들었지? 하! 그런 이야기도 하지? 그놈이? 그래서 끝까지 너를 감추고 안 보여주더니? 됐고, 야! 여긴 내 집이야. 내 집! 내 아들 집이니까 당연히 내 집이지! 저는 악을 쓰고 덤볐어요. 하지만 그 엄마라는 인간은 폭군이었죠. 힘도 세고 평소에도 싸움에 익숙한지 저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기도 해봤고 잠깐 집을 나갈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었고 몰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경찰이 와도 그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다고 호소하면 소용이 없더군요. 거기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와 제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터라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를 한 뒤면 저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저는 끔찍한 손찌검을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힘없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기는 울고 있고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몇 번의 일이 있은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면 각오해. 니네 할머니랑 애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 계속 경찰에 신고해봐. 오히려 좋지? 좋아.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당장 카드 비밀번호 이야기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돈 내놓으라고. 결국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죽은 남편 앞으로 나온 연금과 보상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였죠. 남편이 사망하고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이 나왔는데 친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거의 절반을 가져간 것도 원통한데 나머지 절반도 다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까지 전부 해서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를 내놓으면 나가겠다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냥 죽이면 죽였지 그럴 순 없었어요. 그건 불쌍한 제 남편 목숨값이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남편이 왜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저항하면 시모의 가혹한 손찌검이 이루어지고 그걸 말리던 할머니도 같이 당하고 아기는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졌어요. 저는 도망쳐야겠다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도망이었죠.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일단 몸을 피하고 숨어 살면
일단 연금은 있으니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딱히 갈 곳은 없었어요. 친구라고 해봐야 전부 대학생 아니면 사회 초년생인데 늙은 할머니와 아기까지 데리고 갈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집을 나가야 했어요. 제가 통장 비밀번호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혼자 예금을 찾아 쓰지 못하니 그냥 버틸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터라 시어머니는 자기 몫으로 떨어진 돈 외에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망 진단서와 공동 상속자인 저의 동의가 있어야 돈을 찾고 그 돈도 상속에 따라 배분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를 족쳐서 이 집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자기가 가질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집 팔아서 반 줄게요. 그러니 제발 나가요. 뭐? 반? 하! 이게 미쳤나? 어디 내 아들 잡아먹고 반 타령을 해? 그게 싫으면 나가! 나가라고! 그럼 나갈게요. 네, 저희가 나갈 테니 제발 이 집 그냥 가지세요. 저희가 나갈게요. 하! 고작이 좁아 터진 집 하나 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야! 그 자식 얼마 모아놨어? 어? 내가 모를 줄 아나? 그것까지 다 내놔! 없어요. 힘들게 일하다 군대 갔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도 연금까지 다 받아갔잖아.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사람을 속여? 그 자식이 일한 세월이 몇 년인데 내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잖아. 내놔. 이게 독하게 버텨. 어? 하지만 제가 이를 악물고 죽을 각오로 버텼더니 더 악에 받쳐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손을 대는 것으로는 안 되겠는지 할머니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그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아기에게도 손을 댈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 인간은, 아니, 그 화상은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생전 그렇게 자기 엄마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통장과 현금 카드 한 장, 그리고 어린 시절 차고 있던 미아 팔찌 딱 하나만 미리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 딱 한 장도 말이죠. 옷까지 하나도 미리 챙겨놓을 수 없었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남편 장례식에서 만난 박일병의 아버지, 그 검사 아저씨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기회를 엿봤죠. 시모가 또 난리를 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어느 날 저는 아기를 들쳐안고 할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할머니, 빨리 서둘러요. 얼른. 쉿.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바로 뒤에서 그 여자가 쫓아오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검찰청 근처로 가 모텔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영이랑 일단 여기서 쉬고 있어요.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어딜 가려고? 안 된다. 여기서 경찰 부르자, 응? 경찰 불러도 소용없는 거 알잖아.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고 올게. 걱정 마, 응? 저는 일단 할머니와 아이를 두고 내가 아니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검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뺏긴 터라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헤맸어야만 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은 검찰청에 있으니 얼른 달려오라고 했어요. 드디어 저는 그분의 배려로 검찰청 안에 있는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야 다리가 풀리려 하더군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사람이 저를 얼른 부축해 주었어요. 제가 몸을 덜덜 떨고 있자 그 남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안전한 곳이란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상하게 그 젊은 남자가 낯이 익단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이 목숨을 구해준 박일병의 아버진 부장검사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듯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꼴이 왜 이래요? 무슨 문제예요? 남편 엄마가 돈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최병장 군대로도 그 엄마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도 엄청 사모님 걱정을 했다고 듣고 감이 안 좋았는데. 제가 울먹이며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분은 경악했어요. 그리고 얼른 진술서를 작성하자며 종이를 꺼내들었죠.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자 제 손에 펜을 쥐어주던 젊은 남자가 이러더군요. 저기 그 팔찌 혹시 좀 봐도 될까요? 아, 이거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차던 애들 미아 팔찌인데. 신기하네요. 저도 집에 그거랑 똑같은 게 있어서요. 저희 누님도 이거랑 항상 찼었는데 좀 줘보실래요? 저는 머뭇거리다 팔찌를 빼서 줬어요. 아기 팔찌였지만 여유 체인이 길어서 얇은 제 팔목에 아직 맞았거든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잃어버릴 것만 같아 팔에 차고 집에 나왔던 거예요. 할머니가 절대 이 팔찌를 잘 간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팔찌는 제 보물 1호였죠. 그 젊은 남자는 부장검사 사무실에서 실무 실습을 하는 로스쿨 학생이라고 했어요. 마침 검토할 사건 자료가 많아 야근을 하던 중이라고요. 그 젊은 남자는 이상한 표정으로 한참을 팔찌를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다 생각이 난 듯 가방을 뒤적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그건 어떤 가족 사진이었죠.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부장검사님마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혹시 찬우야, 혹시 이 팔찌 아버지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제 팔찌 보고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누나도 이거 차고 있었다고. 왜 연락이 안 오냐고. 내가 얼른 니네 아빠에게 얘기를 하마. 아니, 그 전에 여기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이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그 젊은 남자는 한 가족 사진을 내밀며 한 아이를 가리키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죠. 사진 속엔 젊은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귀여운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젊은 아버지 무릎엔 어린 시절의 제가, 바로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이건 전데요? 저 어렸을 땐데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 친부모님이 계세요? 저는 길에서 발견되었대요. 글을 잃고 울고 있는 걸 지금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검사님,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얼른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김영사, 여기 근처에 있지? 내가 바로 전화할게.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아무거라도 좋아요, 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저 아직도 가족 이름 다 기억해요. 내 이름은 김미정, 아빠 이름은 김세철, 엄마는 이지숙, 동생 이름은 김찬우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을 벌벌 떨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누나, 내가 찬우야. 제가 누나라고요? 제가요? 누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누나.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분명했어요. 저는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젊은 남자의 누나일 확률이 컸죠. 그래서인지 처음 보자마자 낯이 익었다고 느꼈던 것일지도 몰랐어요. 저희를 두고 부장검사님은 황급히 달려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제가 있는 사무실로 곧 다른 사람들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저마다 저와 제 동생으로 보이는 그 젊은 남자를 보고 이것저것 간단하게 묻더니 또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야말로 검찰청이 발칵 뒤집혀질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황급히 뛰어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웅성이던 사람들이 이내 곧 조용해지더군요. 제 팔찌를 들고 있던 젊은 남자분이 그분에게 다가가 팔찌를 건네며 이랬어요. 아버지, 이 팔찌를 보세요. 아버지. 이건 네 누나 팔찌잖아.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미아 팔찌를 봤더니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저는 정말 곧바로 그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말이죠. 신기했지만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버지 역시 저를 보자마자 바로 첫눈에 알아봤다고 해요. 바로 20년도 더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바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냄새와 아버지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부 다 기억이 났어요. 미정아, 우리 미정이 이게 꿈은 아니지? 정말 미정이 맞지? 아빠 나 미정이야. 아빠, 엄마는? 미안하다.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걸. 미안해. 알고 보니 어머닌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다 하시더군요. 제가 사라지기 이미 1년 전에 사고로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정류장에 두고 간 여잔 진짜 제 엄마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엔 긴 사연이 있었어요. 저의 등장으로 검찰청이 발칵 뒤집어지고 수사관들이며 다른 방에 있던 검사들까지 우르르 몰려온 이유엔 기막힌 이유가 있었더군요. 아버진 젊은 시절 형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잡혀 들어간 범죄자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 때문에 제가 가족에게서 사라진 것이었던 거죠. 바로 아버지를 협박할 생각으로 범죄자가 저희 집에서 일을 하던 가정부를 꼬여내어 저를 납치한 거였어요. 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간 가정부는 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들인 입주 가정부였대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엄마라고 남아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부 아들도 범죄에 휘말려 있는 터라 범인의 말을 듣고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간 것이었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엮여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을 엄마 하면서 따르는 6살짜리 애에게 그럴 수가 있을지 참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제가 없어지고 나자 당연히 난리가 났다고 해요. 현직 형사의 자식을 범죄자가 납치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니 당연했겠죠. 온 경찰이 다 동원되어 범인을 잡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어이없게도 범인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진짜 몰라요. 그날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정류장에 갔는데 이 꼬맹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날 그 근처를 싹 뒤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내 딸 어디다 숨겼어? 진짜. 내가 숨겼으면 도망가서 돈이나 달라고 했지. 이렇게 맥없이 잡히냐고. 저 가정부가 어디 숨겼겠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류장까지만 데려다주고 왔어요. 한미정이가 내 말은 잘 들어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애는 그냥 개미 한 마리도 없었어. 네가 어디다 숨겼지? 아니에요. 너야말로 내 아들 불리한 진술 안 한다며. 그리고 애도 안 다칠 거라고 약속했잖아. 지금이라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만 보면 바로 찾았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범죄자는 일부러 그런 카메라가 없는 곳을 골라 장소를 선택했으니 제가 버스를 탄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왜 혼자 버스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필 제가 탄 버스가 시외버스인데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섞여서 타는 경우가 많아 버스 기사는 그냥 앞서 탄 어른이 데리고 타는 애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뿐이에요. 당시에 저처럼 어린애는 버스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그냥 다른 손님 애인 줄 알고 그냥 태웠던 것이겠죠. 그렇게 저는 2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엉뚱한 곳에서 내려 헤매다 할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였고요. 물론 그 이후로 모든 경찰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뒤졌지만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국에 안 가본 보육원이 없고 그날을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거의 전국의 경찰서를 다니면서 미아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가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 있지 않았고 아동센터도 간 적이 없으니 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갔던 경찰서는 파출소도 아닌 그냥 시골 경찰 출장소에 불과한 작은 곳이었대요. 그나마 그날 저녁 경찰은 제 신상을 제대로 적지도 않았고 아동센터 직원도 그냥 친척에게 인계했다는 식으로 기록해 저는 그야말로 사라진 셈이 된 것이죠. 그렇게 저의 실종은 희대의 형사딸 납치 실종 사건으로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던 터라 나름 경찰 관련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저희를 보기 위해 왔던 것이었죠. 아버진 제가 없어진 이후 형사일마저 그만두고 전국 8도의 보육원을 뒤지고 경찰서를 뒤져가며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종되었을 때 전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미 저는 할머니 밑에서 가정 임시 보육 형태로 자라 미성년이 지나 성도 할머니를 따랐으니 저를 찾기란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저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할머니와 아기도 함께 데려갔죠. 아버지는 아이를 보더니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운 할머니의 손을 잡고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죄송해요. 차라리 쟤를 보육원으로 보냈다면, 그랬다면 금방 부모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더 뒤져볼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미정이 좀, 우리 불쌍한 미정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일단 치료를 하고 유전자 검사도 받았어요. 아버지와 검사님의 재촉으로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고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친딸이었죠. 아버지와 동생은 다시 한번 저를 붙잡고 흐느꼈죠. 이제야 모든 것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겨우 며칠 쉰 뒤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도움을 청했던 그 검사님 역시 사연을 들어주셨죠. 두 분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어요. 전 일단 도움을 요청해 경찰과 동생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갔어요. 단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이었는데 어이없게 시어머니는 그 사이 웬 남자를 끌어들여 둘이 같이 떡하니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온 집안엔 술병에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며 각종 배달 용기 같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 집은 더 이상 남편과 제가 공들여 쓸고 닦고 가꾸던 신혼집이 아니었죠. 경찰과 동생은 한심한 표정으로 그 둘을 깨웠어요. 잠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와 남잔 경찰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윤미자 씨 본인 맞죠?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야, 이건 나!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일어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신지 모르시겠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무슨 꿍꿍을 벌인 거야?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야! 정신 차려요. 지금 주거침입, 폭행, 협박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협박질이야? 시어머니가 끌어들인 남자는 벌벌 떨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시모는 구속되었어요. 저에게 한 집뿐 아니라 알고 보니 이전에도 폭행에 사기로 전가가 아주 화려한 사람이더군요. 재범인데다가 죄질도 좋지 않았고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와 전직 형사인 아버지 친구들이 전부 이를 갈고 있는 사건이니 시어머니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자던 남잔 시어머니와 비슷한 잡범이었는데 둘이 교도소에서 펜팔로 편지 주고받다가 만난 사이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참 스펙터클하더군요. 그제야 사태가 파악이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진술을 하러 온 저를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싹싹 빌었어요. 얘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응? 우리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 내가 미안했다. 응? 이거 나요. 오해? 오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예,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잖니. 우리 동욱이, 그래, 우리 동욱이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응? 나 이번에 잡혀가면 진짜 끝이야. 정말 오래 살아야 한다고. 네, 동욱 씨 생각해서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 알면 우리 동욱 씨 하늘에서 피눈물 흘려요. 그러니 동욱 씨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뭐? 이 나쁜 년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가 어쩌고 어째? 이걸 그때 확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악을 쓰다가 또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다가 그야말로 연병을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대한 엄벌을 처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그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일 테니까요. 그렇게 일을 대충 처리하고 저는 할머니와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사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거처로 옮긴 이후 할머니는 안정되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함께 지내는 내내 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또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조용히 돌아가셨죠. 저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뒤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아버지와 동생은 그런 환경에서도 제가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다는 사실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동생은 알고 보니 유명한 수지였더군요. 어머닌 돌아가시고 아버진 잃어버린 딸을 찾느라 늘 집을 비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 법대에 갔다 막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물론 저를 찾고 제가 실종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고요. 어쩌면 그런 결심을 한 동생 덕분에 저희는 만날 수 있었던 거기도 했어요. 로스쿨을 다니면서 방학 중 검찰 실무 실습 중이었던 동생은 고작 한 달 사무실에서 실습을 하는 게 다였는데 어쩌면 딱 그 기간에 저를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이후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며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고 남편 제대를 기다리느라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학기 동안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제 원래 전공은 행정학이었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좀 쉬면서 시어머니 재판과 남편 유산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남긴 재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다행히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 몫과 아이 몫으로 시어머니 몫으로 간 걸 훨씬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였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짓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치가 떨렸어요. 친구였던 학원 총무가 나서서 증언을 해주었죠. 어릴 때부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며 학대를 했고 좀 자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내쫓아 돈을 벌어오면 몽땅 가져가 결국 대학도 포기해야 했다고. 그래서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돈을 뜯어가곤 했다 했어요. 그 총무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동욱이는 미정 씨가 자기처럼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거 가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미정 씨가 학원이라면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 그럼 그 학원비를 다... 네, 자기가 계속 학원비 내주는 거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요즘 학원비가 얼만데 설마 칠판 좀 지운다고 학원비를 면제해 주겠어요? 비밀로 해달라 했지만 말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이야기해줘서. 그래도 고3 때 전교 1등해서 학원비 면제는 진짜예요. 그때 동욱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미정 씨 모를 거예요. 그때 동욱인 정말 순수하게 미정 씨 동생처럼 위해준 거 알아줘요. 저도 그 마음 순수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저를... 아마도 동욱이도 명문대 합격했지만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미정 씨가 남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잘 살아주세요. 시어머니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관련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약속했죠. 제가 당신 딸 아주 잘 키우겠다고,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당신이 애써준 덕분에 가족을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진 남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러셨죠. 사위,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어 미안하네. 그리고 고마워. 우리 딸 아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 사이 훌륭한 사람이라 자랑스럽네. 이젠 내가 자네 딸 아끼고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 훌륭한 사위.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를 도와주시는 검사님과 동생을 보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오랜만에 하는 공부인데다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걸 말이죠. 거기에 제가 법조인이 된다면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저 역시 그동안 제가 받은 도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물론 학비며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남겨준 것으로 제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간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걸 그냥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아버지 역시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오래전에 형사일도 그만두신 데다가 저를 찾아 헤매고 다니시느라 빚도 좀 있으셨고 건강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요.
아버지와 할머니도 한 가족이 되어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죠. 무엇보다 제가 공부할 때 딸아이를 정말 잘 돌봐주셨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잘 지냈어요. 동생은 당시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로 임용되어 지금 검사로 일을 하고 있죠. 뒤늦게 공부하는 저도 많이 도와주었고요. 무엇보다 어찌나 조카 바본지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조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중에 딸내미가 사춘기가 왔을 때 신경질 바지가 되어서 고생 좀 한 삼촌이 되었어요. 범죄자라면 아주 극악무도하게 잡아들이는 검사라면서 중학생 조카의 신경질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어찌나 복장 터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재판은 길게 끌진 않았어요. 저의 증언과 증거가 확실했고 그간의 전과가 너무 많아서 아주 긴 형량을 받았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없었는지 국선 변호사가 있긴 했지만 재판 와중에도 하도 억지를 부려대서 변호사들도 학을 떼는 것 같았어요. 2심에 가서야 시어머니는 재판 중에 통곡을 하면서 빌더군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손녀 얼굴 보며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얘야, 용서해다오. 필요 없어요. 판사님,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다시는 저희 찾아오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자기가 받을 벌이 무서워서 그제야 용서를 비는 그 꼴마저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아마 아주 오래오래 감옥에 있다가 다 늙어 힘이 없을 때 나오겠죠. 아마 다시는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늘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딸아이 역시 잘 크고 있어요. 한창 사춘기가 심할 때는 아주 새초롬해져서 제가 겪었던 인생의 풍파보다 제일 힘든 감정의 풍파를 겪은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행복했어요. 저는 요즘 예전의 저처럼 가정폭력이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있어요. 제 지난 삶이 물론 불행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도움을 받았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론 제가 부족하나마 좋은 사람들이 되어 도움을 주고 또 제 덕분에 어려운 일을 조금이나마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제가 세상에 진 빚을 제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불행과 어려움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지나고 보면 인생의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열심히 또 열심히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